두 개로 나눠서 할 예정이죠. 첫 번째가 빅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뱅이라는 게 그 이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우주관이 모두 다 이제 깨졌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그 우주는 항상 영원히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건데, 이걸 이제 평형우주론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을게요. 따로 이제 이름을 따로 짓기 애매해서 평형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때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물론 일부는 우주가 뭐 어떻게 저번 시간에 별이 진화한다는 주장도 했었고 뭐 했지만 어쨌건 대세는 아니었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주는 이 상태를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의 마지막 그 파열을 일으키는 게 빅뱅인데, 빅뱅의 시작은 사실은 이제 1905년에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죠. 190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3가지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물리학에서는 이 해를 기적의 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2005년에 100주년 행사도 굉장히 거대하게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3가지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 3가지 논문 중에 첫 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가장 유명한 게, 두 번째가 광양자 이론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브라운 운동에 대한 이론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 3개가 다들 굉장히 중요했던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별로 믿기지 않지만 1905년이면 20세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것도 20세기고 대부분. 그런데 그 20세기인데도 불구하고 20세기 초까지 원자가 기본적인 입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볼츠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원자가 기본 입자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입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입자가 없을 수도 있어. 입자라는 건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려고 임의로 도입한 개념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의 연원도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에서 데모크리토스하고 한판 붙는데, 이 한판 붙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였어요. 기본적인 입자가 있는 거냐, 아니면 모든 물질을 나누면은 계속 나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싸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한히. 그런데 데모크리토스는 그럴 수 없다. 나누다 보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톰인 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입자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물리학 쪽에서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나온 게 바로 이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입자, 그 원자론을 완성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원자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 대신에 이제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놈인지에 대한 것들만 공민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분기점을 1905년에 만들어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사에 계속 이어져 온 논쟁 중에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빛에 대한 논쟁인데, 어떤 사람들은 빛을 입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빛을 파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입자론자로는 뉴턴이 있죠. 그 자기 눈을 막 후벼파면서 빛을 연구해서 프리즘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알갱이들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개의 색이 있는 알갱이들이다. 근데 이게 다 합쳐지면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스코틀랜드의 과학자인 영이 아니다, 빛은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과학사를 훑어보면은 영국이 크게 4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하고 잉글랜드로 되어 있는데, 잉글랜드 쪽의 과학 전통하고 스코틀랜드 중심의 과학 전통이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끼리도 또 싸워요. 그 왕립합의회도 처음에 따로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싸우는데, 어쨌건 스코틀랜드에 있던 영은
잉글랜드 쪽에 있던 뉴턴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파동이란 걸 증명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절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가다가 담 너머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왜 들리냐면은 이제 담 이쪽에 제가 있는데 이쪽에서 누가 야 불러 미나마 하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만 가면은 나한테 안 들리는데 요 담을 꺾어질 때 여기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절은 파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빛에서 이런 회절이 일어난다는 거를 증명해내요. 영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그럼 파동인가 봐?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싸우는데 이제 20세기 초쯤 되고 나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도 여기저기 넘쳐나고 빛이 입자라는 증거도 여기저기 넘쳐나는 거예요. 야, 그럼 빛이 정말 입자야? 파동이 아닌 뭐야? 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이라는 걸 통해서 빛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또 확인을 해버려요. 이게 사실 현대 양자역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전에 이제 독일의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를 보면은 가령 이렇게 가장 작은 입자를 이제 원자라고 얘기한다면 원자가 만약에 2g이에요. 원자의 질량이.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들을 여러 개 모아서 무게를 재보면은 얘가 뭐 10.5g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최소 단위가 2g이니까 2g짜리 여러 개 묶으면 2g, 4g, 6g, 8g 이렇게만 만들어지지 소수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양자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의 양자란 개념은 바로 요 양자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빛이라는 에너지도 이런 양자화된 덩어리를 기본 단위로 한다는 게 막스 플랑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스 플랑크는 이걸 도입할 때 뭐 별다르게 다른 고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앞에서 이제 다른 거에서 얘기했지.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려고 도입한 개념인데 이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려고 도입한 게 아니라 빛의 본질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또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이론인 거죠. 이걸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양자역학이 시작이 돼. 그리고 세 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 이 세 가지가 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현재 빅뱅까지 가는 이런 쭉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광양자설로부터 현재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는 양자역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이제 학문 분야에서는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걸로부터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따닥 발견이 되고 처음부터 다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몇 년 지나면서 이것들이 다 인정을 받게 되면서 사실 이제 완전히 뭐랄까 이제 우상이 돼버린 거죠. 당시 물리학 쪽에서는 이 세 가지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하나가 물리학상을 노벨상을 한 10개쯤 받아도 아깝지 않은 발견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밖에 안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초는 아주 간단해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근데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저번 강의에서 레머가 목성과 목성의 이 위성인 이오에 이렇게 도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빛의 속도가 순식간에 이렇게 팍 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가 있어. 그 속도가 변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빛의 속도가 항상 같다는 건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빛이 여기에서 이제 광원이라고 보통 해요. 빛이 나오는 곳을 광원에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내가 빛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때하고 내가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를 생각해 보자고. 내가 빛을 향해 달려가면은 빛이 나한테 오는 속도에다 내가 가는 속도가 더해서 빛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빛이 오는 속도가 조금 느려져야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아인슈타인이 이걸 맨 처음에 생각한 건 아니고요. 항상 뉴턴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인의 어깨에 있다고. 이 사람이 있었던 거인의 어깨는 누구냐면 맥스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맥스웰이 전자기를 연구를 하다가 패러데이가 그 전에 이제 실험으로 다 밝혀낸 거긴 한데, 이걸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요. 근데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 전자기파의 일부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상식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있는데, 이 전자기파라는 파동 안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빛이라고 보통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흔히 얘기하는 빛이고,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 옆에는 IR,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인터레드라고 해서 적외선이 있고,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면은 전파가 돼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지면은 UV라고 해서 자외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를 때 UV라고 쓰죠. 네.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바이올렛보다 초월했다라는 뜻이에요. 보라색 바깥에 있다. 그래서 한자로도 보라색 자자에다 바깥에 짜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울트라 바이올렛이 있고, 이 바깥쪽에는 엑스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바깥에는 감마선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모두가 다 전자기파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얘네들의 진동수가 얼마나 빠르냐, 아니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나누는 것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파도가 칠 때, 어떨 땐 파도가 이렇게 치고, 어떨 땐 파도가 이렇게 치고, 어떨 땐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가. 그런데 이거랑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똑같죠? 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이걸 음파라고 하는데, 낮은 음을 낼 때는 파동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조금 소리가 높아지면 이렇게 되고, 소리가 아주 고음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아주 고음이 되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 그럼 우리 귀가 듣는 영역을 초월했다고 해서 초음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 음파들이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만 진동수가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전자기파, 전파, IR, 가시광선, UV, 엑스레이, 감마선 양도 모두 동일한 종류의 파동인데, 뭐만 다르냐면 진동수만 다른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전자기파라는 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전자기파라는 게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 가속 운동을 하면은, 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니까 이제 전자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가속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켜요. 그럼 이렇게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이런 것들인데, 얘가 얼마나 빠르게 어떠한 각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다른 거거든요. 이런 거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모든 열을 내는 물질들은 다 전자기파를 내요. 근데 열을 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열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열이 뭘까요? 에너지. 근데 어떤 에너지냐면은,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물질 내부에 있는 입자들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많으면 열이 높은 거고, 적으면 열이 낮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입자들의 대부분 중에서 움직이는 애는 전자거든요. 즉, 열이 높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전자가 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높은 에너지를 내겠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자기파가 더 진동수가 많아지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은 적외선을 내요. 저번에 우리 한번 해봤나요, 이거? 볼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완전히 딱 붙이지 않고 살짝 갖다 대고 있으면은 손바닥과 볼 사이가 따끈따끈해져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에 열이 축적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이 축적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갖다 대는 즉시 따끈따끈해. 그죠? 그 다음에 손바닥 두 개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놔도 따끈따끈해요. 그 즉시 따끈따끈해지. 이게 왜냐면 우리 손바닥이 적외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낸 적외선이 이쪽에 가고, 이쪽에 간 적외선이 이쪽으로 가서 서로를 데펴주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은 25도기 때문에 적외선밖에 못 내는 거예요. 파장이 좀 긴 거. 근데 여기서 온도가 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점점
불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게 가스레인지에 쇠젓가락 놓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점점 붉어지잖아요. 뜨거워지면은. 이게 뭐냐면 얘네들 내에 열이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게 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얘네들 자체가. 근데 열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가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더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어쨌건 그래서 전자기파는 누가 낸다? 전기를 띤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전자기파가 나온다. 이걸 맥스웰이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걸 방정식으로 정리해 봤더니 이 내놓는 전자기파의 속도가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다가가든 멀어지는 상관없이. 방금 제가 여기다 썼던 요 얘기 있죠. 요 얘기가 이제 전자기파에 한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전자기파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게. 그래서 맥스웰도 헷갈리고 다들 헷갈리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했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누가? 아인슈타인이 놓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당시까지 아직 살아남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의 또 하나가 뭐냐면 에테르였어요. 즉 데모크리토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 싸웠다고 했잖아요. 고대 그리스 때. 이때 싸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진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워요. 이 진공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보통 두 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는 보이드고 하나는 바쿰이 되는데 우리는 주로 바쿰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온병도 이제 안에 진공 상태가 있어서 바쿰 버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우주는 진공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바쿰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이드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근데 어쨌건 이제 데모크리토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싸우는데 데모크리토스는 입자가 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입자와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 사이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진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진공이 있어야 입자들이 지 맘대로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에 반대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반대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저번 강의부터 우리가 쭉 해왔던 게 있었죠. 힘은 원격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한 게 갈릴레이와 뉴턴과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은 신플라톤주의와 헤르메티시즘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은 원격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런 거를 이제 휙 집어 던져. 그럼 얘가 던져서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서 쭉 날아가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 얘의 본성의 운동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계속 간단 말이죠. 속력은 떨어지더라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요 사이에 매질이 다 꽉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얘가 매질을 뚫고 나갈 때 뒤에 있는 매질은 얘를 밀어주고 앞에 있는 매질은 얘를 방해를 해, 운동을. 그래서 방해하는 힘과 미는 힘이 가는데 원래 힘을 줬던 것에서 멀어질수록 뒤에서 밀어주는 힘은 약해지고 앞에서 방해하는 힘은 세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즉 얘가 날아가는 과정에도 계속 힘을 전달하는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뭔가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는 공기로 꽉 차 있고 우주는 에테르로 꽉 차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따르면 이제 에테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다시 할 텐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 여기서 좀 걸려요. 근데 그건 일반 상대성 이론 좀 하여간 그래서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면은 하고 누가 실험한 마이클슨하고 몰리가 1905년보다 조금 2, 3년 앞에 실험을 해요. 에테르를 찾아보려고. 이제 이전까지는 에테르를 찾을 생각도 못했죠. 왜냐면은 이제 워낙 우주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인공위성 띄워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 우주에 그냥 있겠거니 하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실험 기술이 높아지니까 이 에테르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뭘로 재냐면 바로 이 빛의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걸 가지고 잴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거죠. 가령 우리가 어떤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속 30km/h의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30km/h로 가고 있느냐? 나를 기준이냐?
아니 이쪽에서 달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근데 사실 우린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게 땅덩어리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땅바닥에 대해서 30km로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주에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빛이 달리고 있다면 우주에서 이 빛이 달리는 속도를 무엇에 대해서 재야 되느냐. 땅바닥과 같은 게 있느냐 우주에. 근데 이전까지는 지구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엔 태양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주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중심이 따로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에테르가 나오는 거죠. 에테르가 만약에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면은 그 다음에 얘가 가만히 그냥 있다면 에테르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꽉 차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에테르에 대해서 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에테르를 기준 좌표계로 잡고. 그래서 실험을 열심히 하는데 그 실험의 결과 빛의 속도가 일정해 버린 거예요. 이 실험을 할 때의 목적은 속도가 서로 달라질 거를 예상을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안 달라진 거죠. 속도가.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그 고민을 사라졌네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닌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해버려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끝나지 않고 빛은 어떤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덩어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이라는 게 등가의 관계에 있다. 즉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E = mc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자, 조식은 사실은 이제 빅뱅하고 아주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식으로부터 이후에 별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불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잴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야. 그럼 45억 년 동안 지구가 아직까지 이 정도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바로 이걸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화석이나 이런 지층을 보면은 저거는 뭐 30만 년 전과 50만 년 전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재는 방법도 바로 이걸로부터 나와요. 뭐 원자력 발전만 이걸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핵 발전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다 이걸로부터 나옵니다. 어쨌건 요거는 나중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곳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었냐면은 속도가 일정한 물체들한테만 적용되는 이론이었어요. 즉 가만히 정지해 있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뛰어도 상관이 없는데 뛸 때는 일정한 속도로 뛰는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뛰었다가 멈추기도 하고 뭐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가속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속계라고, 아까 얘기했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개를 여기에 대해서 관성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관성계라고 한다면 가속계의 아주 특수한 일부분이 되는 거죠. 관성계보다는 이제 가속계가 아주 일반적인 건데, 근데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이 대부분 좀 단순한 곳에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된 거를 토대로 해서 보다 일반적인 것들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죠. 일반적인 계에서 계산하기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가속계에서의 운동을 고민을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꽤 오래 걸렸죠. 9년 정도가 걸렸어요. 1914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되게 쉬워요. 식은. 그러니까 정말로 중3 수학 정도면은 다 풀 수 있는 식인데, 중3 수학이라고 해서 너무 우습게 보시지 않으셔야 될 게, 중3 수학이면은 무리수를 다 아니까 사실은 좀 그게 어폐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직선상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중3 수학으로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간상의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하려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려면은 이제 허수하고 실수가 이렇게 XY 좌표계로 잡혀져 있는 복소 평면이란 곳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하려면은 이제 좀 고등학교 이과 과정 정도까지는 다 해야 되겠죠. 뭐 어쨌건 복소 평면 정도만 알면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리만 기하학이라고 하는 그 기하학을 쓰는데 이게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일종인데 어쨌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이런 정도라서 쉽게 얘기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냥 대학교 1, 2학년 들어간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 철학적 함의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학부생들이 저거를 제대로 수학적으로 풀어내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워낙 함수죠. 일단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근데 일단 얘기를 몇 가지 해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시간과 공간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해서 타임 스페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타임 스페이스는 객관적인 실체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즉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시공간은 우주 내에 있는 물질,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물질 에너지는 시공간 내에서 그 곡률에 따라 굽어진 코스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시공간이 굽어진 것이 물질의 경로를 결정해요. 자, 뭐가 결정한다고 했죠? 물질의 경로는 시공간의 곡률이 결정을 한다. 반대로 역으로도 작용하는데 시공간의 곡률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곡률은 물질 에너지가 결정을 한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물질하고 에너지는 똑같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경우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양을. 그럼 에너지는 뭘로 나타내냐면 밀도로 나타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더 제너럴한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물질의 질량보다는 에너지 밀도라는 게 더 제너럴한 표현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을 써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시공간이 얼마만큼 굽어져 있느냐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가속 운동과 그 다음에 만유 인력은 동급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령 이제 위험한 실험이긴 하지만 침대에서 살짝 몸을 띄었다가 허공으로 몸을 띄면은 슉 하고 아래로 내려가요. 그때 우리는 아래로 힘이 작용하는 걸 느껴요. 이게 중력인 거죠. 근데 똑같이 물론 여기에서 그런 걸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영화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남자가 이제 이렇게 막 해서 손을 내밀면은 여자가 이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휙 해서 원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런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해보면 남자는 정말 힘이 미치도록 아프거든요. 원심력 때문에. 근데 이걸 이게 쭉 돌리다 보면 여자는 바깥쪽으로 자기가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앞에서 남자가 손을 잡지 않으면 자기가 막 뒤로 튕겨 나갈 것 같아. 이런 원심력인데 이 원심력은 왜 생기냐면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가령 내가 눈을 감고 있다면은 내가 이런 가속 운동을 해서 힘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중력의 만유인력의 힘을 받는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파악하기 전에 동급의 운동을 하는 거다. 제가 지금 이제 가속 운동의 대표적인 게 원운동에서 원운동을 예를 들었는데 이 원운동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즉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막혀진 부스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닥터 후에 나오는 그 전화 박스 같은 그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럼 이 힘이 이쪽에 지구가 있어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건지 아니면 이 박스 자체가 위쪽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뒤로 힘을 받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둘은 동급의 힘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자면 그냥 결국 일반인들이 알기 가장 좋은 두 가지 특징,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여간 증명이 됩니다. 이런 저런 걸 통해 증명이 되는데, 첫 번째 수성의 공전으로 증명을 했다는 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에 따르면은 지구, 수성, 금성, 화성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법칙에 따르면 수성과 태양 사이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 얘기를 했었냐면, 수성의 궤도를 그 뉴턴 방정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미묘하게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불안하지? 그럼 수성 안쪽에 뭔가 행성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다.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상대성으로 딱 했더니 수성의 공전궤도가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사실 이걸로 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919년에 이제 일식 중에 이제 태양 저쪽 너머에서 있던 빛이 이렇게 태양 근처를 오면서 태양 쪽으로 살짝 휘어가지고 지구에 오는 거를 측정을 해요. 아스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 정말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때 관측은 좀 불분명해서 뭐 정확하진 않고, 하지만 우린 이미 저게 맞는다는 걸 매일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일 휴대폰에서 GPS를 쓰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힘을 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3개가 우리 휴대폰으로 쏴줘서 우리 휴대폰이 GPS를 확인해요. 위치가 어딘지를. 근데 인공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보다 훨씬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우주선에서의 속도가 느리게 가요.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보정을 해줘요. 실제로 이걸 안 해주면은 한 이틀이 지나면 우리 위치가 100m, 200m 떨어져요. 원래 위치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휴대폰과 GPS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를. 그 다음에 화성 정도로 가잖아요. 지금 화성 가서 이제 큐리오시티나 이런 애들이 막 지구로 전송하고 이러잖아요. 이때도 걔네와 지구 사이에 송수신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전혀 딴 길로 가버려요. 왜냐면 전파를 온 우주로 쏘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동력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있을 것 같은 위치로 걔가 쏴요. 근데 우리도 화성이 있을 것 같은 위치로 쏴줘요. 전파를. 이래 전파를 주고받는데, 이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서로 완전히 엇갈려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데, 자, 근데 이제 맨 밑에 시공간에 대한 오래된 논쟁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요 얘기입니다. 시공간은 객관적 실체다라고 이제 판정이 났는데, 이 판정이 나기까지 아까 얘기했던 싸움들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싸움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모크리토스였는데, 이번 이 시공간에 대한 싸움은 또 거기서부터 오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 거는 별 재미가 없고, 누구랑 싸우냐면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랑 싸워요. 라이프니츠는 그 뉴턴이 살던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독일의 이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둘이 싸운 거에서 뭘로 싸웠다고 알려져 있냐면은 이제 미적분을 누가 먼저 발견했냐를 가지고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는 뭐 승부는 안 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미적분은 라이프니츠 거죠. 뉴턴식 미적분을 우리는 배우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미적분은 사실은 좀 가외의 것이었고요. 둘이 싸운 것의 본질은 아니었고요. 더 중요한 본질은 이 시공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뉴턴은 시공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과 공간은 객관적 실체고, 그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하고, 정말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일단 집어치우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죠,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그렇지 않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고 우리의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거다. 원래 물질만 있는 거고,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 정도쯤 되면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싸워요. 싸우는데 여기서 뉴턴이 마지막 한 방을 먹이거든요. 그 마지막 한 방이 뭐냐면 버킷 문제예요. 만약에 우주 공간 안에 이렇게 빈 양동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빈 양동이가 있는데 이 양동이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한쯤 차 있어요. 자, 이 양동이가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원운동을 돌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회전을 시켜요. 그럼 이게 회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 쭉 손잡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깥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밖에 쓰이는 물이 이렇게 되겠죠. 양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얘가 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가령 바게스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게스가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원운동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을 거예요. 온 우주가 회전 운동을 하고 바게스는 가만히 있는 거랑 바게스가 돌고 온 우주가 가만히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게스가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돌면 얘가 이렇게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될 수 없잖아요. 온 우주가 이렇게 막 물로 넘쳐나야지. 바게스 있는 물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바게스가 이렇게 돌면은 여기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바게스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회전을 한다고 얘기하냐. 아까 얘기했던 기준의 문제 또. 아까 제가 차를 가지고도 무엇을 기준해서 움직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에테르가 나왔던 것도 무엇을 기준으로 둘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던 거고 바로 이 바게스의 문제도 이 기준계에 대한 문제예요. 이 기준계를 뭘로 할 거냐? 이게 절대 공간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뉴턴은.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깨갱하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고 끝났어요.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말에 동의한 유일한 한 가지. 나머지 또 논쟁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자, 어쨌건 이래서 바게스에 대한 얘기는 뉴턴의 승리로 끝나서 절대적인 시공간이 있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말에 오스트리아의 에른스트 마하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스펠링을 다행히 제가 다 알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에른스트 마하인데 우리한테 유명하기로는 이제 음속으로 유명한 거죠. 마하라는 게 음속이니까 340m/s. 정확하게 얘기하면 334m/s 플러스 0.75t인가 이래요. 그 온도에 따라서 음속이 조금씩 달라져서 어쨌든 대충 340m/s 음속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엄청난 주관적 경험론자예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근데 당시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영향을 했던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다시 라이프니츠의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 바게스의 물이 이렇게 되는 거는 우주의 별들이나 물질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들 전체가 평균적인 좌표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런 좌표계가 없이 우주 안에 바게스만 있다면은 바게스가 원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따라서 바게스의 물은 이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바게스의 물이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바게스 이외의 나머지 물질들이 워낙 많이 있고 이 물질들이 평균적으로 뭐를 잡아주니까 기준계를 만들어주니까 이 기준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주장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주장이 당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아인슈타인도 자기를 마하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참, 마오주의자랑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마하주의자가 꽤 많았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식의 이제 주관적 관념론자, 주관적 경험론자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이 예뿐만 아니라 이 다른 예에서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어 왔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 실체냐 아니냐에 대한 또는 이것들이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 있었는데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면 당연히 객관적인 시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무한히.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우리 이걸로 딱 따지니까 시공간은 객관적인 실체야. 여기까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뉴턴이 이긴 거고. 하지만 얘가 물질과 상호작용을 해서 시공간 자체가 막 엉클어지고 변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마하주의자 또는 이제 라이프니츠 쪽의 이런 주장들도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는 거죠.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가지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뭐 따질 때 우리가 흔히 빛이 어떻고 시공간의 공률도 하는데 사실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에 있어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상대성 이렇게 나니까 여기 보이시죠? 비렘드 시테르, 알렉산드 프리드만, 벨게, 르메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니까 공간 자체가 팽창할 수가 있네 라는 결론에 각기 도달한 거죠. 이걸 각기 도달했다고 한 이유는 셋이 다 방정식을 푸는 방식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차가 좀 나도 그래서 우주가 변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인슈타인도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게 정상 평형 우주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뭘 도입하냐면 우주상수를 도입해봐요. 영어로는 유니버설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컨스턴트 넘버죠? 유니버설 컨스턴트 넘버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 진공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주상수를. 자, 뭐냐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시공간이 공률을 가지고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호작용의 결과는 뭐를 주고받아야 되냐?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주고받으려면 시공간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라고 불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진공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을 교묘하게 조작을 딱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평평하고 팽창도 안 하고 수축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상수를 딱 만들어 놓고 가뿐해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주에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몇 년 안 지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은 클린턴하고 이제 사실은 동창이나 마찬가지인데 나이 차이는 한참 나지만 둘 다 로즈 장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영국으로 유학 보내는 마치 우리 옛날에 1960, 70년대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미국으로 국비 유학을 보내주는 거랑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이 허블도 그런 국비 유학생 제도로 영국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는 변호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변호사 일을 안 하고 천문대에 가서 별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별을 보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멀어져. 별들이 멀어져요. 근데 이 별들이 한두 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별들이 전부 다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있는 별은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별은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별은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별은 이쪽으로 전부 다 나한테서 멀어지기만 해. 내가 왕따가 되는 기분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이 별들이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요. 그것도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별들이 멀어져. 그럼 이건 별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넓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이론적 근거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나 봐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별이 멀어지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겁니다. 별들이 내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스펙트럼이 이제 우주를 보는 또 다른 눈이었다고. 이 스펙트럼을 관찰하다 보면 빨주, 노초, 파란, 보 이렇게 보라색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파동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가까이 다가오는 애는 파동이 점점 짧아져요. 근데 파동이 짧아지면 뭐가 많아져야 되냐면 진동수가 높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진동수가 커지는 게 소리로는 고음이 되는 거고 빛으로는 보라색 쪽으로 다가가는 게 돼요. 반대로 멀어지는 애들이, 파동을 내는 애가 멀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가 작아져야 돼요. 요거는 이제 파동에서 나오는데, 진동수, 왜냐면 이제 속도가 일정하다고 전제를 했을 때, 속도는 영어로 velocity라서 보통 V라고 쓰는데요. 파동 방정식에 따르면 V는 항상 람다 F로 쓰는데, 람다가 이제 수식이 나오네요. 파장이고 얘가 진동수예요.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해주면은 속도가 나와요. 파동의 속도가. 자, 그런데 파장이 길어지면 그래서 진동수가 줄어들어야지 얘가 일정하게 되겠죠. 만약 파장이 340이야. 그러면 진동수가 1이 돼야지 속도가 340이 나요. 이제 이건 소리의 속도를 예로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장이 길어져서 680이 되면은 진동수가 2분의 1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어서 1020이 되면은 진동수가 3분의 1이 돼야지 되는 거다 이거죠. 저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걸 도플러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있고 파원이 여기 있어요. 근데 파원이 조금 멀어져. 파동을 내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냈던 파동에서 여기까지 늘어나니까 이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요. 멀어지는 게. 그럼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짧아져야 되는 거죠. 어쨌건 이래서 나한테서 멀어져 가는 애는 소리가 작아지기도 하지만은 낮아지는 거예요. 저음이 되는 거다 이거죠. 빛의 경우에는 빨간색 쪽으로 변해요. 이거를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요거를 재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그래서 멀리 있는 별빛들을 봤더니 전부 다 빨간색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동한 정도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애들은 똑같아.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애들은 더 멀리 있는 애들끼리 또 똑같은데 더 많이 이동해 있는 거예요. 적색 쪽으로. 자, 이거를 가지고 모든 천체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는 아인슈타인이 내가 우주상술 넣은 게 잘못이었나 봐. It's my mistake 하고 넘어가요. 자, 하지만 앙시앙 레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구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서 저 때도 이제 다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제 팽창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팽창을 얘기하는 순간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그럼 옛날엔 점점 줄어들었겠네? 그럼 옛날에 점점 줄어들었으면 언젠가 한 점에서 시작이 됐겠네. 아리스토텔레스 우주관이 완전히 와라장창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여기 헤르만 본디, 토마스 골드, 프레드 호일 이렇게 나오는데, 저 정도 이름이 나올 정도면 그 당시에 정상급 천문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하냐면 정상 우주론을 얘기합니다. 자,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아. 근데 팽창함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면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 공간 안에.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변함없이 일정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외로워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멀어지고 있는 별과 지금 지구 사이에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거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그거 관찰하는 지 겨우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 우주 시간으로 치면 몇 천 년, 몇만 년도 짧은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측정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주 멍청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저명한 천문학자들이었다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럼 이제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느닷없이 물질들이 나타나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서 에너지는 사라지지도 만들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위배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주상수라는 게 있었다고. 우주상수가 뭐라면 공간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간이 팽창하면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늘어나. 그럼 이 늘어나는 에너지가 응집돼서 물질이 만들어지는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맞는 것 같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멀어지면 당연히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서로 멀어지는 것 뿐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조지 가모라고 써 있는데, 원래 조지 가모프라고 읽었어요. 저 사람 이름이 가모, 끝에 V가 들어가는데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가 아니죠. 저 때만 해도 소련 사람이죠. 소련 사람인데 가모프라고 읽는 것도 있었고 가모브라고 읽는 경우도 있었고, 가모라고는 안 읽었었는데 요새는 바뀌었나 봐요. 그 외국어를 읽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조지 가모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인 랄프 엘퍼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확인해서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빅뱅 이론은 이전에도 좀 나왔어요. 아까 르메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빅뱅 이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실험으로, 관측으로 예측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옛날에 최초의 우주가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그때 최초로 나타났던 빛이 지금도 우주를 떠돌 거야. 그 우주를 떠도는 빛을 관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그 빛, 아까 제가 전자기파라고 얘기했죠.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를 예측을 해요. 얼마쯤 될 거다. 그러면 그 파장의 빛이라면은 약 2.5 켈빈 온도로 2.5 K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온도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275도인가? 275도 K가 0도예요. 그러니까 쭉 마이너스 2.5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72.5도 C 정도 되는 온도를 가지는 전자기파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찾으면 우리가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우주가 최초에 생길 때 산지 사번으로 퍼졌을 거니까 만약에 관측이 된다면 온갖 군데서 다 관측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낮은 온도잖아요. 272.5도라는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정도 온도가 되려면 굉장히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낮아요. 근데 이렇게 파장이 길면 우리가 그걸 관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망원경을 우리가 빛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어디 있냐면은 그 콘택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디 포스터 나왔던, 거기 보면은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그 배우 말고 영화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생긴 굉장히 커다란 망원경 같지 않은 망원경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파 망원경인데요. 전파 망원경들은 보면 되게 직경이 커요. 근데 이렇게 직경이 큰 이유는 뭐냐면 파장이 긴 걸 잡으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 드렸죠. 전파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거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1m의 파장을 가지는 전파를 잡으려면은 안테나의 직경이 1m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m짜리를 잡으면 10m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온도, 파장이 굉장히 기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거를 발견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 배경 목사, 유니버스 백그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영어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충 그냥 직역을 하면 될 거예요. 유니버셜 뭐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1965년에 벨 연구소에서 이제 전파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거를 우연히 잡아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했던 거야.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요. 지금은 그런 거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요새는 드물어졌는데 아주 옛날에 우리가 그 브라운관 TV를 보던 시절에요. 지금처럼 LCD를 안 보고 그 옛날에 오후 한 6시 돼야지 텔레비전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텔레비전 일찍 보려고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틀면은 지직 이러잖아요. 이게 우주 배경 복사였거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틀 때 옛날 아날로그는 이렇게 채널을 돌려서 듣잖아요. 그럼 이때 중간에 찌직찌직 하잖아. 이것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찾으려면 되게 찾기 쉬운 거였는데, 어쨌든 이거를 1965년에 둘이서 발견을 해요. 그 당시 이제, 그래도 굉장히 크죠? 안테나가. 이 정도 되는 안테나니까 잡았던 거다, 이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집 텔레비전은 그렇게 안 컸는데 어떻게 잡히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안테나에 잡힌 게, 전파를 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 집에서 잡은 게 아니라. 어쨌건, 이렇게 최초로 잡았는데, 이때만 해도 지상에서 잡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엄밀하게 못 봤어요. 아까 제가 뭐라는 우주의 모든 곳에 다 관찰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주의 모든 곳에 다 관찰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992년에 코비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2년 반 동안 탐사를 합니다.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올려야 돼? 우리 지상에서 발견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대충 넘어가 버린 모든 곳에서 발견돼야 돼. 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등방성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용어로,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등방성. 모든 방향으로 동등하다. 이퀄리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초기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걸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쏘아 올려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적도 부분은 빨갛고 보면 저기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빨간 거는 은하수들이 오는 거라서 간섭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파라는 걸 한쪽에서만 받을 수 없고 지금도 그 비슷한 전파를 내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걸러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히 놀라웠는데 그 다음에 2002년에 WMAP라고 하는 우주 등방성 조사 윌킨스 첨체만원경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저는 기억하는 게 윌킨슨밖에 없는데 하여간 이걸 또 써 더 정밀한 걸로. 그래서 더 정밀한 지도를 얻었어요. 이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놓고 보는 지도거든요. 그럼 보면은 여기 점점점점 다 보이시죠? 모든 방향에서 모든 우주 배경 복사가 다 보이더라.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방향에서 다 보였고 모든 방향에서 보이는 게 온도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측했던 온도, 그 온도가 다 나타나요. 모든 방향에서. 그리고 약 얼마 정도 오차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오차마저도 똑같이 나와요. 굉장한 거죠. 이제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이만큼 정밀해졌습니다. 우리가 한 달 했는데 한 달 전에는 대충 천구가 있어서 천구를 누가 돌리고 이랬는데 한 달 사이에 이만큼 정밀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인플레이션 우주론 때문에 그래요. 우주가 이제 이렇게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의 모든 곳에서 오는 게 우리한테 오는 게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모든 게 똑같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지금처럼 별이 있는 데가 있고 별이 없는 데가 있고 이런 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 밀도가 다 똑같았다면은 우주 전체가 완전히 균일하다면 그 중에 어딘가에서 흠집이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우주는 별이 있고 별이 없는 곳이 있고 은하가 있는 곳이 있고 은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은하가 만들어지면 어디선가는 뭉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균일하면 뭉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주 약간의 삐끗삐끗함이 우주의 곳곳에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관찰하려고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오차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게 완전히 균일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오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질 건가 계산을 해서 역으로 오차값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차값이 정확하게 맞았던 거죠. 약 130억 년 전에 오차를 계산했는데 130억 년 전에 약 0.05도의 오차가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대단히 신기하잖아요. 저기 멀리서 저 불빛을 봐. 저기 빛의 온도가
50도 정도 될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50.23725도 정도 될까? 라고 계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계산을 해서 그걸 관측을 했더니 딱 맞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그럼 우주 곳곳에 균열이 있어서 이게 참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균일해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주를 이쪽을 바라보건 이쪽을 바라보건, 이쪽에 있는 별의 개수랑 이쪽에 있는 별의 개수가 비슷한 거예요. 이쪽을 보건 뒤쪽을 보건 별의 개수가 비슷해. 위쪽을 봐도 아래쪽을 봐도 별의 개수가 비슷해. 이 얘기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균열이 있었지만 균열 자체도 골고루 있었다는 거죠. 어디 한 곳에 뭉쳐져서 균열이 있은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뭉쳐져서 이쪽만 균열이 많이 일어나면 우주가 어떻게 돼요? 기우뚱했겠죠. 근데 우주 전체가 균일하게 모든 곳에서 비슷한 정도의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 이제 뭐 휘핑크림을 만든다고 막 져서도 젓다 보면 어디가 조금 더 볼록하고 어디 좀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정확한 뭔가 있어 이거 휙 졌었는데도 우주 전체가 이렇게 균일하게 균열이 일어나려면 뭔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이다. 즉 뭐냐면은 맨 처음에 빅뱅이 시작될 초기에 균열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이 균열에 대한 정보를 한 단면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 균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우주 전체가 가졌던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주가 작았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돼요. 우주가 아주 조그마할 때, 이때 균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런데 얘가 갑자기 여기서 휙 커진 거예요. 우주가 팽창을 급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가지고 있던 정보를 모든 우주가 공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주가 이렇게 됐는데 모두 균일하다. 즉 어디나 비슷한 정도의 별과 은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79년에 앨런 구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던 이론이고, 지금은 정설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냥 빅뱅 이론이라고 안 하고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주의 촉이 어디 있는가, 여기 요 부분이,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균열에 대한 정보를 우주가 아주 조그만 한 점에서 가지고 있다. 얘가 갑자기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 커져버린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커질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아까 빛이 최고라고 했는데. 그런데 물질만 그래요. 물질과 에너지는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는데, 공간은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니까 빛보다 빨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보다 빨리 커졌어요, 공간이. 자, 그래서 이제 현대적 우주 이론, 현대적 빅뱅 이론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 우주론까지 딱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이제 팽창하는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제 적색 편의를 통해서 팽창한다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완전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까운 우주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색 편의는 뭐가 문제냐면은, 가까운 별들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데 아주 멀리 있는 별은 별빛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이걸 스펙트럼을 가지고 적색 편의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건 다른 방법을 막 동원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우주가 곡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곡률과 두 번째로는 팽창하는 속도인데, 고민했던 건 이거죠. 곡률이 세 가지가 있어요. 리만 기하학에 따르면은. 하나는 음의 곡률을 가질 수가 있고, 양의 곡률을 가질 수가 있고, 영의 곡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의 곡률을 가지면 플랫한 거고, 양의 곡률을 가지면 이렇게 굽어지는 거고, 구처럼. 음의 곡률을 가지면 와란장처럼 퍼져나가는 건데, 이 세 개 중에 우리 우주가 어떤 곡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팽창 속도. 팽창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지, 아니면 팽창 속도가 좀 느려지는지, 아니면 팽창 속도가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많이들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제 팽창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면 팽창 속도가 안 변하는 거, 이런 걸 등속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팽창하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면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 이렇게 곡률이 꺾이는, 이렇게 되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이런 거를 흔히 지수함수적인 팽창이라고 하고, 이거를 로그함수적인 팽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알고 싶었어요. 즉, 곡률에서도 세 가지 중에 뭔지, 그 다음에 속도에서 세 가지 중에 뭔지,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 안에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질과 에너지들이 사실은 중력이니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끌어당기는 힘이 빛만 끌어당기거나 물질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공간도 끌어당기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야. 인플레이션이 확 커졌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즉, 처음에 사람들은 요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주 약하지만 요렇게 되는 거다. 즉, 등속 팽창이 이렇게 되면 요것보다 조금씩 더 빨리, 이거는 좀 예외고,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았습니다. 두 팀이 따로 연구를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저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따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비교하면서 했어요. 셰페이드 병광성이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려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물질들은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만유인력으로. 그럼 누군가 얘를 팽창시키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압력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그 압력에 해당되는 걸로 뭐가 등장하냐면, 암흑 에너지가 등장을 해요. 영어로는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하면 그냥 어두운 에너지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암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다크 매터를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럴 건데, 자, 근데 왜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질은 없어, 더 이상. 물질이 있으면 우리 눈에 띄었겠죠. 그 다음에 물질은 팽창시키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팽창시키는 힘을 가지려면 에너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일 거야. 어디에 있는 에너지야? 진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이 가지고 있는 음의 에너지가 뭐를?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이런 정도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 다 합치면 4.9% 정도 됩니다. 이거를 오디너리 매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수소, 뭐 원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랑 빛도 다 포함해서요. 에너지도 다 포함한 게 4.9% 우주 전체에서. 그 다음에 설명할 건데, 이거 말고 우리가 현재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다크매터, 암흑 물질이 있어요. 얘가 26.8%를 구성하고 있고, 방금 얘기한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 68.3%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물리학자들하고 천문학자들은. 그럼 결국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고작 5%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95.1%는 우리가 모르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막 나가다 보면 이제 천문학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서 됐다 했는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얘기는 소립자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시즌 4쯤 되면은 역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소립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표준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거기서 힉스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발견됐구나. 그 다음에 중력파의 확인은 작년에 꽤나 떠들썩하게 있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역학을 할 때 할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할 거냐면 필드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는 흔히 장이라고 표현되는데, 필드라는 게 맨 처음 도입된 거는 패러데이에 의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설명할 때, 전자기력을 설명할 때 필드를 도입하는데, 그 이후로 양자장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힉스장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력장 개념이 생겼는데,
필드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이. 하나는,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경우, 전자기장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전자기파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힉스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힉스장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띤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이 강하고 거기서 멀어지면 약해져요. 즉, 전 우주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주 전체로 보면 전자기장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우주 전체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근데 중력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 자체의 곡률의 흔들림을 중력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중력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은 필드지만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힉스장은 컨스턴트예요. 상수함수예요, 얘는. 우주 전체 어디나 똑같아요. 이런 개념인데 좀 머리가 아프죠? 얘기 자체.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역학할 때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좀 길 거라고 했죠? 여기서 잠깐 그치고 이제 오늘의 2부를 이제 좀 이따 시작할게요.